수가 있죠. 일단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다는 점까지는 똑같아요. 다시 말해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죠? 진위한 의사 표시인데 뭐가 다르냐면 상대방과 짜고 한 겁니다. 상대방과 짜고 통정해서 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통정어휘 표시고, 따라서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항상 뭐란 얘기죠? 악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통정어휘 표시는 항상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통정어휘 표시. 이렇게 되고요.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108조죠.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은 아주 간단한데 시험 문제 이것도 반드시 내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둘이 짜고 하는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2번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요. 여기까지 무엇과 똑같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 똑같고, 다른 점은 4번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 통정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넘겨보시면 5번 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따지지 않습니다. 이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아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판례가 중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판례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효과가 중요한데 내용 자체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사례로 출제가 됩니다. 사례로. 근데 사례가 출제가 되는데 이 사례는 아주 고정적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사례인데 이런 사례가 출제가 됩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K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다. 이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갑과 을은 매매 안 했죠? 근데 둘이 뭐예요? 짜고 하는 거니까 이 가장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고요. 매매가 무효고 따라서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첫 번째. 그럼 이 아파트는 갑 거란 얘기예요? 을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죠. 그 을의 등기가 뭐예요? 무효라는 말은 을 앞으로 뭐가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갑이 안심하고 있었는데 을이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알아봤더니 이 자식이 자꾸 요새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 거린대요.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의 집 앞에 서 있다 을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야,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뭐 임마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스스로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얘한테 판다고 한 것은 짜고 한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없어요가 답이 나와야 이제 그 뭐야 그 공부가 좀 된 거예요. 있어요 정답은. 근데 왜 없어야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이 떠오른다면 갑일에게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것 중에서 요게 있어요. 세금 회피나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했죠. 그죠? 지금 갑이 을에게 짜고 해놓은 것은 명백히 뭐예요? 돈 갚기 싫어잖아요. 이게 뭐예요? 채무회피입니다. 따라서 채무회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뭐가 아니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요.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요? 가능하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요게 무효인 이유는 둘이 짜고 가짜로 해놨으니까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라고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가 뭐죠? 답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오늘 강의가 이렇게 안 먹히죠? 오늘 뭐 무슨 세 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러죠?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강의를 해보면 저는 그 옛날에 그 텔레파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텔레파시. 뭐 이런 거를 제가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는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좀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강의를 해보면 뻑뻑한 경우가 있어. 이게 안 먹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뭐 심지어 제가 만약에 설명하다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진짜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요. 뭐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갑이 을에게 뭐죠? 말소에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니까요. 왜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이랬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물론 뭐하냐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K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죠. 그죠? 진짜 판 게 아니라 뭐죠? 가짜로 가라로 해놓은 거라고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을이 양심 선언하지 않는 한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이런 경우에 하나 더 있어요. 또는 이러한 갑의 행위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채권자가 하는 취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요 사해행위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사해행위라고 해요. 물론 갑은 왜 가짜로 을한테 등기해놨죠?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또 이런 건 명백히 뭐인 거죠? 사행입니다. 그래서 K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있으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로서 사행위로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이 뭐죠? 제3자죠. 제3자인데 통정어휘 표시가 무효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병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샀다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한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모르고 구입했으면 누구 거예요? 병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을도 갑도 K도 속된 말로 병한테 개길 수가 없어요. 병은 선이면 모르고 샀다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까지 것이고 이게 이제 솔직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좀 내용이 좀 더 들어갈 내용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큰 틀을 잡는 의미에서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교재에 나와 있는 통정어휘 표시의 효과입니다. 근데 우측에 잠깐 보시면은 박스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민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못합니다.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 문제도 오늘은 풀지 못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통정어휘 표시에 관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통정어휘 표시는 판례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한 가지만 볼 건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2번 판례예요. 2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 약정의 효력. 뭐가 떠올리셔야 돼요? 학교가 떠올라야죠. 그 학교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학교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아까 뭐는 아니었어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사건이 많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논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좀 보시면 A라는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한도가 닫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같은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뭘 해줬어요? 대출을 신청해 줬는데 그 대출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학교로 직접 갚고 그동안 원금도 이자도 누가 내고 있었어요?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아까는 이 교직원을 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기냐를 따져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똘똘해가지고 값을 기준으로 따진 게 아니라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본 거예요. 누굴 가지고요? 학교를. 자,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학교는 어떤 의사냐면 자신이 대출을 받고 싶은 의사인 거죠. 누가요? 자기가. 근데 한도가 닫혀서 뭐 할 수 없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 외부적으로는 누구를 내세웠어요? 같은 교직원을 내세웠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명백히 이거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도 뻔히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그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행태를 보면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출금을 누구한테 직접 줬어요? 학교에 직접 줬다는 말은 은행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짜고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출행위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시를 이끌어내게 돼요. 그러면 무효면 결국 교직원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패소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항상 뭐는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엉뚱한 잘못 주장 때문에 그 의뢰인들이 뭐 하는 거죠? 패소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남의 이름으로 대출 받는다는 사건은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는 판례도 있고요. 다만 뭐이긴 해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다는 판례인데 이거는 모순 떼는 게 아니라 논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3번 허위 표시의 철회라는 말이 나오죠. 용어입니다. 용어. 우리가 취소란 말이 나오는데 취소라는 말은 뭐냐면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하고요.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좀 다른데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면 철회는 못하고요. 뭐만 할 수 있냐면 취소만 할 수 있고요.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새 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됐죠. 그죠? 근데 민정수석은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고 뭐가 됐어요?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이미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 그것을 번복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유효한 거니까. 근데 민정수석의 사직서 제출은 아직 효과가 없는 거죠. 만약 그것을 번복한다면 민정수석이 뭐예요? 나 철회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효과가 발생된 후에 하는 것은 뭐예요? 취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은 뭐예요? 철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 발생 전인 거예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별로 뭐 외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는 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효과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고 효과가 없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4번에서 허위 표시의 추인인데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추후에 뭐죠?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지만 추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박스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도 일단은 의미가 없고 하단에 이제 구별 개념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은닉행위라는 개념을 봐야 됩니다. 은닉행위. 은닉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숨어 있다는 뜻인데 이것도 결국은 사례입니다. 솔직히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이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갑이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 그래서 증여하면 뭐가 나와요? 증여세가 나오죠. 세율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이 증여는 갑과 을만 아는 거죠. 숨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위라고 하는데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 자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증여죠. 그렇죠?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외부에는 뭐 한 것처럼 했어요? 매매한 것처럼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요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증여와 매매의 공통점이 있어요. 증여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이고요. 매매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증여든 매매든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 소유권이 넘어간다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 그 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여할 거면서 매매하는 것처럼 가정하면 매매만 무효예요. 증여도 유효고 등기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을이 걸렸어요. 걸리면 증여세 내야죠. 그죠? 능시 내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매매도 무효고 증여도 무효면 증여세 못 받죠. 그잖아요. 아, 무효예요? 돌려줄게요. 그러면 뭐예요? 땡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저씨, 언제 매매 안 하고 증여했잖아 하는 말은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뭘 내란 뜻이에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증여할 마음인데 매매하는 것처럼 가정하면 매매는 뭐예요? 무효고 뭐가 유효한 거예요? 증여가 유효한 거니까 뭘 내야 된다고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숨어있기 때문에 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은닉행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죠? 신탁행위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좀 신탁행위란 개념을 설명드릴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신탁법상의 신탁, 뭐 투자 신탁 이런 것과는 솔직히 관련이 있긴 한데 법적으로는 뭐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탁행위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탁은 뭐 토지 신탁 뭐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 건데 신탁행위입니다.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5번째 줄죠. 기억. 신탁행위는 당사자가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법적 권리 이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넘는이라는 두 글자예요. 넘는. 쉽게 말하면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게 신탁행위입니다. 넘는 걸 준다는 말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뭐예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를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요.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거예요. 이건 무효예요. 근데 신탁행위는 진짜 주는 게 있어요. 진짜 주긴 주는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 요거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게 뭐예요? 신탁행위고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근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디귿번 예컨대 가지고 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이제 신탁행위라는 개념도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규제 보시면 예컨대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는 뭐라고요? 신탁행위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도 뭐예요? 신탁행위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란 뭐냐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A 부동산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하고는 1억 못 빌려줘요.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나중에 경매한다 그래서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면 한 1억 2천 정도 되면 많이 빌려봐야 뭐요? 7, 8천 정도밖에 못 빌려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나중에 안 갚았을 때 경매했을 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돈만 뭐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1억 2천짜리 담보로서 뭐요?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이 얼마 있어요? 1억 2천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봤자 7, 8천밖에 못 빌린다는 것은 불만일 수도 있죠. 이럴 때 뭘 하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고 부동산 같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자꾸 뭐냐면 이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저런 게 있어? 굉장히 많아요. 양도담보가 의외로 굉장히 흔한 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유 저거 뭘 믿고 이전 등기해 주지? 이놈이 팔아먹으면 어쩌려고 이런 것도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양도담보는 이전 등기할 때 양도담보라고 적게 돼 있어요. 양도담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을이 뭐 하지 못하냐면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굉장히 흔하고요. 의외로 안전한 담보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가 넘어가 버려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물론 둘 간에 무엇에 따라서요? 계약에 따라서. 그러면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시됐고 둘이 짜고한 것이니까 양도담보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고 실제로 주는 게 있는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갑이 을에게 실제로 뭐는 줘요? 담보권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한 채권 양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 그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요.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보더니 야 얼굴이 왜 그래? 아, 자식이 막 급하다 그래서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 나 미치겠어. 우리 아빠한테 하면 나 맞아 죽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내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갑한테 가서 야 이 자식아 빨리 을한테 돈 갚아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이나 신경 써 자식아. 네가 빌려줬어 자식아. 왜 네가 와서 지랄해 이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병이 을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야 내가 갑을 만나가지고 빨리 돈을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이놈이 네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요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갚아 자식아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한 뭐예요? 채권 양도. 이해되시죠?
추심이란 말이 뭐 돈 받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의료병한테 진짜 채권을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주는 건 뭐냐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대리권 정도를 주는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신탁행위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 이게 뭐죠?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 했습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이 뭐예요? 통정어휘 표시고 뭐예요? 무효고. 진짜 주는 것은 뭐예요? 은닉행위고 뭐예요? 유효하고. 그죠? 진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긴 주는데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뭐예요? 신탁행위고.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만 무효고 진짜 주는 은닉행위도 뭐예요? 유효하고 주긴 주되 큰 것을 주는 척하는 신탁행위도 뭐예요? 유효하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 바로 하단에 뭐죠? 확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죠? 확인 문제. 자, 지금 몇 명이 되죠? 보세요.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멸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 갖자고서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는데 요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로 문제가 나오면 갑을 병 정도 안 바꿔요. 갑을 병 정도 뭐죠? 그대로 내. 그죠? 네, 그대로 내고. 이게 왜 그대로 내게 되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이런 거죠. 3살 때 보듯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뭐예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대학교 때 뭐죠? 이렇게 갑을병으로 공부하잖아요. 자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뭘 바꾸지도 않아요. 갑을병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뭐 문제 쉽죠, 그죠? 계속 볼까요?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이를 뭐예요?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죠? 1번. 갑을 사이의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래도 누구한테는 대여가지 못해요? 선의 제3자. 그 말은 뭐냐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갑과 을의 매매가 마치 무효인 것처럼요 유효한 것처럼 취급된다는 뜻이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왜요?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도 을도 K도 속된 말로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개기지 못한다. 그죠? 병이 뭐라고요? 선이면 완전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선이면 물 건너 간 거예요. 이제는. 물 건너 가는 거니까 K 이런 거 병한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인 것입니다. 3번. 병이 취득한 제3자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전득자라는 말이 뭐냐면 전자가 뭐라고요? 굴릴 전자죠. 따라서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요 정을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선이면 누구 거라고요? 병 거. 그죠? 따라서 병이 정한테 팔아먹은 건 지고 지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정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병 거니까. 따라서 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해 갑을 사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5번 갑을 사이에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X. 부동산 매매 행위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겠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배웠는데도 이 정도면 풀 수 있죠. 그죠? 그리고요. 이것도 대단히 뭐 중요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죠? 30번 이상 반복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다 맞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알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그죠?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했다면 실수한 거죠. 그죠? 그죠?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지도 몰랐어. 이건 뭐예요? 실수한 거니까 이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뭐예요?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물론 이것도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알았든 몰랐든 표시된 대로 이행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예요.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착오는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우리 저자분들이 착오 부분에서 좀 책에 좀 이상하게 써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내요. 올해는 특이하게도 시험 문제를 안 냈어요. 이 착오에서. 근데 무조건 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100% 냅니다. 100%. 그래서 내년에는 뭐죠? 착오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공부할 건 간단합니다. 먼저 개념이죠. 착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 부분이 뭔지를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되고요. 일단 개념은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뭐예요? 1번 의의죠. 그 다음 2번 착오의 종류해 가지고 동그라띠 1번 표시상의 착오 동그라띠 2번 내용의 착오 이 나와 있죠. 그죠?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요.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된 거죠. 일정한 동기가 있고 그 동기에 따라서 의사가 형성되고요. 그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다녀봤더니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아, 이 땅 사야지. 뭐가요? 의사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땅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땅 나에게 파셔라고 뭐 했어요? 표시했다. 이런 세 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세 단계 중에서 동기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내용의 착오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미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표시만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교재에 뭐부터 나와 있죠? 표시상의 착오. 왜? 이게 쉬우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면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표시. 이게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말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오담이라고 해요. 제가요 3천만 원에 팔고 싶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편지를 쓰는 과정에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잘못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오기라고 하죠. 그렇게 요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얘기했다. 요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요렇게 적었다. 이렇게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게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적으려고 했으나 뭐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잘못 적은 것 같은 오기가 이에 뭐죠? 해당한다. 뭐 오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뭐가 돼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 내용의 착오인데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예요. 만약에 표시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표시상의 착오이지 뭐가 아니에요? 내용의 착오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 교재가 좀 문제가 있는데 내용의 착오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의 착오는 표의자가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 즉 표의자는 표시하고자 하는 것을 표시하였지만 그 표시의 법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란 말은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예요?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기억. 파운드와 달러를 동일 가치 것으로 오시나요?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법은 무식한 것은 용서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그래서 잡혔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그럼 용서하나요? 그러면 용서 안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방통행이 있는데 거꾸로 들어갔어요. 잡혔어요. 일방통행인지 몰랐는데 용서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은 무식한 거 모르는 건 뭐 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앞부분은 착오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보시면 1만 파운드라고 적을 생각으로 1만 달러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은 명백히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교재에서 들고 있는 기억은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내용의 착오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했거든요. 표시를 정확히 했더니 그쪽에서 고마워 이러면 내용의 착오예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얘기한 거는 속된 말로 나가 뒤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뭐예요? 고마워 그랬다는 말은 진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원했던 의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예요. 과거에 그 이건희 회장이 지금 누워 계시죠? 그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정정하셨을 때 이명박 대통령인데 미국 갔다 귀국을 하는데 기자가 돌발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낙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을 이명박 경제재건에 대해서 깠다. 왜요? 낙제점이 아니라는 것은 드럽게 뭐죠? 못한다는 뜻 아니냐 해가지고 막 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답했냐면 건방지다. 아니 회사 사장이고 회장이면 회사 경영에 열심히 할 일이지. 지가 뭔데 경제정책에 대해서 감나라 뭐라 그러느냐. 뭐 드럽게 못했다고 말한 건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삼성 측에서 사장단이 나와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특유한 화법인데 낙제점이 아니라는 말의 뜻은 드럽게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참 잘했다는 뜻이다 라고 삼성에서 뭐죠? 발표를 해요. 이게 내용의 착오예요. 보세요. 지금 이건희 회장은 낙제점이 아니다라고 뭐예요? 얘기했죠. 원래 뜻은 뭐였어요? 참 잘했다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은 정보는 뭐예요? 드럽게 못했다고 받아들였으니까 표시가 됐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예요?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의 착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비슷한 거를 내용의 착오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적으려다 이렇게 적은 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정확히 표시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달러 하면 항상 무슨 달러로 받아들이냐면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달러가 다양하잖아요. 홍콩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집단에는 호주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적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고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은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고요. 내용의 착오는 정확하게 뭐 하긴 했어요? 적긴 했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3. 기간의 착오에서 맨 밑에 표시 기간의 착오니 넘겨보시면 전달 기간의 착오니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대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냥 표시상의 착오 일종이에요. 그냥 따로 설명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동계 착오가 나와요. 보시면 표시상의 착오 별 의미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3천만 원을 쓰려고 하다가 3천원으로 쓰면 상대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는 얘도 어렵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일생생활에서 법적으로 내용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판례의 99.99%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100%는 다 뭐냐면 동계착오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계착오인데 이 동계착오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